안녕하세요. 박영식입니다. 8월 2일 화요일이네요. 돈이 모이고 돈이 흐르는 곳을 찾아가 보는 시간, 세상의 돈에 대한 이야기, 손에 잡히는 돈돈돈 시간입니다. 오늘도 오현주 이후정경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저희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하나의 대안을 좀 제시해달라. 네. 즉 저희가 처음에 다뤄봤던 그 OTT와 관련된 내용에서 즉 유튜브 다음에는 어떤 시장이 주목받을 것인가. 이제 OTT는 이제 새로 문화이기도 하고 산업이기도 하지만 유튜브 다음은 뭘까? 팟캐스트가 있었다면 유튜브, OTT 그 다음은 뭘지 우리도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네. 그런 곳에 또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자, 그래서 어떤 대안을 주실 겁니까? 그런 얘기들 나누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찾아보면서 고민한 건 이미 미래는 와 있다. 미래가 와 있다. 네, 이미 미래는 우리 곁에 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10대들이 뭘 하고 노는지 보면 네. 유튜브 이유가 어떤 것이 주목받을지 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10대들이 뭘 하는지 알면 된다. 네. 10대들이 지금 뭘 하고 즐기고 뭘 향유하는지 네. 알면 그 다음 넥스트 스텝. 10대들이 유튜브를 한창 보다가 많이 넘어간 곳이 있잖아요. 요즘 10대들이 유튜브를 안 보나요? 많이 안 봐요. 그래요? 네. 그렇군요. 틱톡을 훨씬 많이 보고요. 이제 틱톡이 유튜브를 앞질렀는데 틱톡이 유행했던 배경에는 쇼츠 영상이 대표적인. 짧고 네, 아주 짧은 압축적이고 영상. 재밌고. 네. 그래서 이제는 긴 영상도 좀 재미없고 루즈하다. 저희 사장님한테 하는 말씀 아니시죠? 그래서 짧은 영상이 유행하기 시작했고요. 네. 더 나아가서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공간에서 일종의 이제 3차원 세계에서 같이 교류하고 영상이나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유행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유튜브와 가장 경쟁적인 업체가 페이스북이잖아요. 그렇죠. 페이스북도 최근에는 이 광고로 굉장히 쇼츠 영상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걔네 사명이 이미 메타잖아요. 네, 그리고 그래서 사명이 메타다. 맞아요. 페이스북은 메타로 개명한 이유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메타버스에 관심을 가져보긴 해야겠네요. 네. 저희가 다음에 시간이 된다면 메타버스도 하나의 산업으로 분류가 되고 있으니까 그쪽 산업도 주목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를 어떤 것을 저희가 가져왔는지 오현주 소장께서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오늘은 한창 2년 정도 열풍이 불었던 ESG.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ESG. 네, ESG 경영을 하겠다라면서 국내 유수의 기업들이 그 ESG 경영을 표방했는데요. 네. ESG가 도대체 뭔가, 그리고 최근에는 ESG 회의론이 굉장히 많이 불고 있습니다. ESG 그래서 아무 의미 없다 그래요. 네, 또? ESG는 사기다, 뭐 혹은 ESG는 퇴조할 것이다. 한때 유행이 불가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요. 네. 정말 그런 것인가 한번 ESG를 심층 해부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ESG는 그러니까 정의를 해보자면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네. 이거의 약자인데 그러니까 보통 ESG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받아들이는 거는 그냥 친환경적으로 뭔가를 생산하는 것은 ESG다라고만 생각했지 그 뒤에 나와 있는 사실 저게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네. 뭐 소셜이라든지 거버넌스라든지 이거의 의미를 좀 재정립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네, ESG라는 말이 유행이 등장한 것은 꽤 오래되었는데요. 네. 우선은 조금 멀리 되돌아가서 2008년에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금융위기를 지나면서 주주자본주의가 대세였어요. 주주자본주의라 하면 이 기업은 이윤을 최대로 목표로 해야 되고 그래서 주주들의 이해를 확대하는 것이 가장 최상의 가치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자본주의 시장의 주요한 하두였었는데 그 주주자본주의가 금융위기를 경과하면서 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변해야 된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네,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해관계자라고 하면 그 기업을 둘러싼 환경의 문제, 지배 구조의 문제, 사회적 책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확대해서 기업의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라는
큰 이념, 자본주의가 일종의 진화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렇게 큰 이념의 변화가 한번 있었고요. 그러면서 유엔이나 이제 뭐 여러 가지 기관들에서 국제적 기관들에서 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이념에 따라서 새롭게 좀 경영을 재편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ESG 경영이라는 것이 부각되게 되었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이제 ESG는 뭐 아주 새로운 개념은 아닌데 네. ESG를 마치 해야 이 기업이 굉장히 윤리 경영을 할 것 같고 네, 친환경 경영을 할 것 같고 네. 지배 구조를 확실하게 잘 정리를 해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혹은 주주들로 하여금 이해 관계자들로 하여금 좋은 이미지를 갖게 만드는 기업이다라는 생각만 했지 왜 실제 ESG는 왜 회의론이 생기고 어떤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는 것과 ESG가 어떻게 구분돼야 되는 것인지 네. 이런 개념을 좀 저희가 정리를 해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보통 기업들이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켰을 때 사회에서 퇴출 기업이다. 이러면서 불매운동도 하고. 네, 불매운동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ESG 개념이 이렇게 확대되기 전에 기업들은 이런 것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경영을 하겠다. 많이 그거를 들어봤죠. 네.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CSR이라고 불러요. CSR. 네,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라고 네네. 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다. 라고 하면서 기업이 사회공헌위원회라는 걸 세워서 네, 사회공헌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네. 뭐 기부를 많이 한다던가 출자를 많이 해서 재단을 설립해서 이 다양한 사회적 분야에 지원을 한다던가 이런 방식으로 이제 사회적 책임을 다해 왔다면 최근에 ESG라는 거는 사회적 책임이라는 어떤 소극적인 이 방어 태세에 따른 그 기업의 책임을 넘어서 네. 조금 더 확장해서 단순히 그 재무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예. 기업의 회계 장부를 어떻게 좀 수치를 높일까 이런 개념을 벗어나서 전반적인 비재무적 요소 아까 얘기한 뭐 네네. 환경이나 예. 그 혹은 사회적인 역량 그다음에 그 지배 구조 이런 것들을 개선해서 이런 것들이 기업의 앞으로는 이익에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 지속 가능한 기업의 경영에 도움이 된다라는 확대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또 어려운 용어 많이 쓰면 금방 채널 돌아갈 수 있으니까. 아, 네. 그럼 조금 더 CSR은 사실은 그 뭐랄까 요즘 기업에 CSR 부서가 남아 있는 것도 있고요. 네네네. 이게 뭐 ESG 부서인 경우도 있고 뭐 더러 그렇게 있긴 한데 바뀌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저희가 참고적으로 비교해 볼 단어는 CSV. 네. CSV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CSV 같은 경우는 Creating Shared Value라고 하는데요. 네네. 공유 가치를 창출한다라는 이제 얘긴데요. 그것도 CSR하고 비슷한 건데 유사한데. 이 사회적 이익을 창출하는 동시에 네. 기업의 이익도 같이 창출하겠다. 그런 의미로서 CSV도 CSR과 동시에 같이 많이 쓰이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저희가 개념을 좀 알아봤는데 그러면 사회적 책임과는 좀 구분해서 ESG를 저희가 접근을 해봤는데 CSV까지 포함을 해서요. 근데 ESG 경영이라든지 ESG라는 이 키워드 자체가 이제는 더 이상 ESG의 시대가 아니다. 네. 흔들거리 이제 회의론자들이 생겨나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걸까요? 대표적으로는 돈이 안 되나? 돈이 안 되는 건가? 우리는 돈이 되는 걸 해야 되는데 돈이 안 되는 개념인가요, 이게? 이제? 네, 그런 그래요? 회의론이 정말 있었긴 합니다. 네. 올해 이제 2월 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대부분의 이제 그 ESG 경영을 표방하는 국내부터 시작해서 뭐 국외의 아주 유수한 기업들이 대부분 에너지를 그 무기 삼아가지고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하면서 투자 철회를 많이 했잖아요. 예. 그래서 뭐 러시아 시장에서 대부분 철회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대기업들은. 네네.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사실은 그 석유 기업들이나 천연가스 기업들이 기업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되면서 ESG 경영을 표방했던 기업들의 주주 이익이 굉장히 하락하는 네, 그런 이제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ESG 경영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가 있군요. 아버지가 있습니다. 음악의 아버지도 있듯이 네네. ESG 경영도 아버지가 있는데요. 예. 그 이름이 레리 핑크. 이름이 예쁘네요. 핑크. 네, 핑크. 핑크. 네. 이 블랙락이라는 이제 회사가 등장하는데 이 블랙락이라는 회사는
세계에서 가장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운용 회사입니다. 네, 이 블랙락의 회장이 레리 핑크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ESG 열풍이 분 게 2020년에 매년 연례 서한이라는 거 보내는데요. 2020년에 앞으로 ESG 경영을 하지 않으면 투자를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어떤 얘기를 하면서 그 ESG 경영에 열풍이 불기 시작한 겁니다. 니네가 내 돈 투자 받고 싶으면 ESG 경영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네. 기준으로 삼은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최근 2년 사이 엄청나게 이제 열풍이 불었던 것인데 이 레리 핑크가 올해 들어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나고 나서 앞으로 내가 ESG라는 게 굉장히 기업의 이익이라는 것을 이렇게 강하게 조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다음 주주총회에서는 ESG 투자 기후 안건 관련해서는 반대표를 던지겠다라고 지난 5월에 선언을 했어요. 말을 싹 바꿨네요. 네, 말을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레리 핑크가 변심했다. 네. 블랙락이 ESG에서 돌아선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가 있었지만 사실은 궤도 수정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궤도를 수정한다는 건 결국에는 이 사람은 자산운용사의 대표인데 네네. 돈을 투자하고 실제 그 돈을 회수할 때 플러스 알파를 기본으로 삼는 사람인데 네네. ESG가 돈이 안 된다니까라는 것 그런 평가도 있었겠지만 지금 시대와 맞지 않는다라는 개인의 평가가 뒤따를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이렇게 약간 다르게 설명하자면 네네. 기본적으로 환경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ESG 경영을 하는 투자를 계속적으로 올리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아주 강한 규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반대표를 던질 수도 있다라는 경고 정도? 경고 정도. 네네. 어쨌든 노선이 살짝 바뀐 건 사실이네요. 네, 노선이 살짝 바뀐 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일론 머스크도 ESG에 대해서 한마디 했다면서요? 네, 일론 머스크가 이제 테슬라라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테슬라는 ESG 선도 기업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거는 제가 몰랐어요. 왜냐하면 전기차 자체가 그거는 이제 인바이러먼트고 나머지 것들? 네네. 그 전기차 자체가 친환경 분야에 속하기 때문에 테슬라가 이제 승승장구를 했었는데요. 최근에 그 5월 달에 5월 17일 날 S&P 500 지수라고 그 스탠다드 앤 푸어스라는 이제 기업 있잖아요. 여기가 그 미국에서 주식을 평가할 때 세 가지 지수를 보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평가하는 지수입니다. 여기 ESG 지수라는 것이 따로 있어요. 스탠다드 푸어스 ESG 지수. 스탠다드 푸어스의 ESG 지수라는 게 따로 있는데 이 ESG 지수에서 그 테슬라가 퇴출을 당했습니다. ESG 대표 기업이라면서요, 아까는. 네네, ESG 대표 기업인데. 근데 왜 퇴출을 시켜요? 이 사람들도 웃긴 사람들이네. 퇴출을 시켰는데 퇴출을 시킨 이유가 테슬라는 여전히 친환경 기업, 그 전기차를 생산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 친환경이라고 하면서도 저탄소에 약간 부진하다. 이런 평가 하나. 환경에서도 조금은 부진하다라는 평가 하나랑 또 하나는 S랑 G 요소에서 하나는 인종차별을 계속적으로 묵인하고 있다. 누가요? 테슬라가? 네, 그 일론 머스크 사주를 비롯해서 인종차별을 묵인하고 테슬라 차를 생산하는 어떤 노동 환경 자체가 굉장히 그 문제가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 S&P 지수에서 퇴출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일론 머스크가 너무 분노한 나머지 트위터에 썼군요. ESG가 사기다.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ESG가 정말 사기고 앞으로 ESG는 전망이 없냐? 이것도 오히려 반대로 얼마나 ESG가 앞으로는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뭐 충분히 갑자기 저는 테슬라의 CEO도 아니지만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이해가 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하나 더 장면을 꼽아볼까요? ESG 전도사가 또 계신데 이 전도사가 퇴출당했다? 이건 또 어떤 얘기예요? 이거는 조금 지난 얘기긴 한데요. 작년 얘기입니다. 작년? 네, 작년에 저희가 에비앙이라는 생수 마셔보셨죠? 프랑스 거. 비싼 물이죠. 비싼 물이죠. 프랑스 물을 저희도 수입하는데요. 에비앙이라는 생수를 출시하는 프랑스 식품 회사가 있습니다. 다논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다논 회사의 CEO가 ESG 전도사로 유명했습니다. 다논 식품 자체를 ESG 경영을 선두에 세워서 경영하겠다라고 하면서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사실은 뭐 레스토랑 기업에 진출을 새롭게 했었는데 그 레스토랑이 코로나를 맞으면서
경영에 꺾였겠죠, 엄청나게 확 압박을 받았을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엠마뉴엘 파베르라고 하는 다논회사 CEO가 퇴출을 당했습니다. 21년도에.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보고 ESG 경영을 하면 이렇게 CEO가 잘릴 수도 있다. 그리고 주가는 폭락한다. 네. 이런 이제 평가를 많이 했었는데요. 예. 조금 다른 이게 그 엠마뉴엘 파베르가 한국에서도 ESG 문제가 있다라는 사례로 굉장히 많이 인용되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조금 해외 기사들을 찾아봤을 때 네. ESG 경영을 해서 꼭 그렇다기보다는 퇴출되었다라기보다는 네. 여러 가지 경영 실적이 좋지 않아서 퇴출당했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예. 아무리 ESG 경영을 포방한다 하더라도 주주들의 이윤에 부합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퇴출될 수 있다. 이런 교훈을 남겼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조금 더 살펴봤을 때 오히려 엠마뉴엘 파베르는 그 CEO에서는 퇴출당했지만 예. 이후에 살펴볼 네. 그 전 세계 ESG 관련한 경영 지표를 좀 이렇게 만드는 국제적인 기구가 생겨났는데 거기에 초대 회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한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ESG 공식 국제 표준을 만드는 기구의 초대 위원장이 아까 말씀하신 엠마뉴엘 파버 이 사람이 네네. 이제 가게 됐다는 점까지. 그러니까 ESG 때문에 꼭 이렇게 퇴출됐다라는 그 의미만 집중해서 보도가 됐지만 꼭 그건 아니라는 점이고 경영 악화에 대한 지점을 저희가 좀 짚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ESG 회의론이 나오는 어떤 사례들, 장면들을 네. 정리했잖아요. 그러면 그 회의론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오 소장님이 주실 수 있는지 시사하는 바는 어떤 거라고 좀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ESG 회의론이 사실은 올해 들어서 굉장히 많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ESG가 효용 가치가 없어진 게 아니냐라고 하지만 네. 여러분 면접에 가시면 ESG는 필수 질문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ESG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하면 나만의 답변이 있어야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네. 이게 필수 질문으로 모든 ESG 유튜브 영상의 대부분은 면접에 관한 맞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치면 있고요.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죠? 네, 바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ESG 회의론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더 이상 ESG는 일론 머스크 사례에서도 보듯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조류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만큼 그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에 앞으로 논의의 초점이 ESG는 일론 머스크가 그 스탠다드 푸어스의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이 ESG라는 평가 지표가 국제 표준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직은 그렇죠. 네, 아직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뭐 예를 들면 이런 국제적인 평가 기관이 한다던가 네. 혹은 국가 자체적으로 평가 지수를 개발하고 있는 수준인데요. 혹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자기가 공시한다던가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표준화시킬지 디지털화시킬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예. 그 시사점이다. 이렇게 네네. 옮겨가고 있다라는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국제 표준을 만드는 사람이 아까 말씀한 ISSB 네. 그 기구인 것이고 네. 그 기구장에는 엠마뉴엘 파버라는 사람이 이제 네. 기준을 만들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자,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인 조류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잖아요. 어쨌든 ESG 경영 자체는 회의로는 나오고 있지만 네. 앞으로도 매우 중요한 화두가 될 거다. 기업에게는. 소비자에게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래서 이 ESG의 현 주소를 저희가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과연 ESG는 오늘 저희가 얘기하는 이 시점에 어디까지 왔다고 좀 단언해 볼 수 있을까요? 당장 네. 내년부터. 당장 내년부터.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막 단언하라고 하니까 당장 내년부터 뭡니까? 지금은 사실은 과도기적인 상황이긴 맞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건 EU가 당장 내년부터 ESG 관련한 공시를 전면 의무화합니다. 그래요? 네네네. 유럽은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 한국 사회보다 조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그 ESG 2023년부터는 네. 500명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는 공시가 의무화됩니다. 네, 그리고 내후년부터는 전면화됩니다. 네네네. 그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한국에서 유럽으로 이 진출하는 기업들이 네. 이것을 전면화시키기 때문에 네. 충족시키지 않고서는 수익을 남길 수도 그리고 공장을 지을 수도 없다. 약간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앞서 와 있다.
이 유럽이 2023년에 이미 이제 5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의무화되기 때문에 네. 그에 따라서 아까 얘기한 ISSB라고 하는 국제적인 기구도 올해 말까지는 네. 이 ESG 경영에 대한 표준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생각보다 굉장히 앞서 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네네. 유럽 사례와 마찬가지로 미국도 거의 목전에 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미국은 작년에 네네. 기후 리스크 공시법이라는 것을 통과를 이미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2023년 내년부터는 이 의무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도 공시를 의무화하게 되어 있고요. 물론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유럽보다는 그 순차적으로 도입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국 상황은 그럼 어디까지 왔다고 그러면 우리가 뭐 유럽이나 다른 나라도 보니까 뭐 이미 좀 많이 다가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 시점으로 봐도 당장 우리도 ESG와 관련된 실제 움직임이 뭐 없었던 건 아니지만 국제 사회와 비교했을 때는 조금 더딘 편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조금은 그 한국에서 금융위원회가 이제 ESG 관련한 권고들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요. 네네. 한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지배 구조가 약하다. ESG에서 G가 약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매우 약할걸요? 매우 약할걸요? 네. 그런데 G 같은 경우는 오히려 2019년부터 그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긴 합니다. 네네. 그것이 얼마나 국제적 기준에 앞으로 나올 국제적 기준에 부합할지는 모르겠지만 2조 원 이상 기업의 규모들은 G는 공시를 이미 하고 있고요. 2026년까지 가면 코스피 전체 상장사에 의무화될 예정이고요. 그 말고 이 E와 S, 앞서 말한 E와 S 같은 경우는 2025년 조금 남았죠? 네네. 조금 남았어요. 3년 남았어요. 네, 3년 남았습니다. 네네. 그 2025년부터는 단계적으로 E와 S 관련해서도 그 공시가 될 예정입니다. 예, 그렇군요. 한국 상황도 저희가 좀 짚어보긴 했는데 국제 기준에 얼마나 부합하느냐라는 거는 진짜 좀 다른 문제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유럽형, 뭐 미국형, 국제형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는데 국내와 국제를 비교해서 실제 우리는 얼마나 잘하고 있나 비교하면 뭐 꼭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ESG 말고도 다른 국제 지표 수치 이런 거는 너무 턱없이 모자랄 때가 많아서 저는 뭐 큰 기대를 안 한다고 하면 좀 너무 좀 편향적인가요? 네. 큰 기대를 안 하더라도 앞으로 이것을 안 하면 안 되죠. 뭐 이렇게 윤리적으로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국제 시장에서 설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글로벌화에 못 따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투자를 대규모로 받지 못하던가 아니면 아예 공장을 진출을 못한다던가 이런 사례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국내에서도 어쩔 수 없이 발맞춰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조금 주목할 이슈 하나를 본다면 아까 저희가 이제 ESG에서 환경이 굉장히 강조되는 상황을 볼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국제사회는 조금 더 앞서 나가서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나 지배구조 문제가 제대로 충족되지 않으면 지수가 퇴출되는 걸 아까 테슬라에서도 봤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 사례에서 저희가 메타가 ESG 지수에서 퇴출되었습니다. 메타라고 하면 아까 그 얘기하던 페이스북이요? 네, 거긴 또 왜 그랬다고 합니까? 그 올해 ESG 지수에서도 퇴출되었거든요. 근데 2019년에도 퇴출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메타가 굉장히 주가가 최고점을 찍었다가 계속적으로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쭉쭉 빠졌죠. 쭉쭉 빠졌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 ESG 퇴출도 무시하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그 사유의 대표적인 게 최근에 며칠 전에 그 한국에서 그 메타 같은 경우에 페이스북 개인정보. 개인정보 자꾸 공개하라고 뜨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뭐 인스타 하시거나 페이스북 하시면 자꾸 그거 동의하라고 하잖아요. 동의하셨어요? 전 안 했죠. 네, 저도 안 했는데요. 저 뉴스 보고 안 했어요. 자꾸 기분 나쁘게 뭐 동의하라고 하니까. 그런데 짜증나가지고. 그 방침을 철회한 건 혹시 아셨나요? 전 몰랐어요. 철회되었습니다. 어제까지도 막 자꾸 물어보던데? 철회하긴 했는데 아직 반영이 안 됐구나, 이 자식들이. 이게 문제인데 철회는 했는데 물어는 봐요. 그러네. 다른 문제네. 네네네. 철회는 했는데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다 이건가요? 네네. 약간 그런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남아있긴 한데 어쨌든 개인정보를 굉장히 많이 수집한다는 이유로
이 국제적인 ESG 그렇죠. 평가 기준에서 개인정보 문제에서는 충족되지 못했다. 그러면서 2019년에 퇴출되었다가 2020년에 다시 ESG 지수로 진입했다가 올해 다시 퇴출되었습니다. 그런 영향이 그 메타, 페이스북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ESG 지수를 퇴출한 것이 단순히 그냥 뭐 충족하지 못했다 이런 걸 넘어서서 주가, 단기적인 주가 하락,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어떤 지속 가능성까지도 흔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인바이러먼트, 소셜, 거버넌스를 알아봤는데 소셜에도 그러니까 프라이버시나 데이터 보안 같은 것들이 충분히 잘 반영이 됐고 대중에게 어떻게 소비자에게 어떻게 평가를 받는지도 그 이런 국제 표준인 어쨌든 요 평가 기관인 MSCI에선 중요하게 봤다. 네, 그 평가 기관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아까 얘기한 S&P가 평가하는 것도 있고 MSCI도 국제적인 아주 평가 기관 중에 하나인데 뭐 여기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네네. 그러면 우리나라는 상관이 없냐? 그렇죠. 우리나라도 금융위원회가 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평가 기준을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앞으로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서 한국의 ESG 기준도 만들 예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다양한 이제 이 그 플랫폼 업체들도 이런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글로벌 시장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굉장히 위기에 처하리라는 것을 조금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평소에는 오늘 이 시간 전에는 ESG 얘기하면 뭐 어디서 많이 들어봤고 뭐 기업들이 조금 뭐 이렇게 사회적으로 우리가 좀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환경이나 뭐 이제 뭐 사회적인 평가라든지 아니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정도였지. 이런 것들이 실제 기업이 뭐 비단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기준이 돼서 그게 주가에 반영이 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투자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가져가시면 좋은 거잖아요. 약간 ESG가 이렇게 기업을 옥죄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느낌? 이런 어떤 기업들의 부담도 좀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는데요. 어쨌든 국제적으로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렇게 국내 기업들이 ESG 위원회 같은 걸 많이 만들었잖아요. 굉장히 많이 만들고 그러면 ESG를 공표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본인들의 지속가능 보고서라는 거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염두에 둘 것은 포인트는 아직까지 국제 표준화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발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의무화될 것이고 의무화되어서 국제 기준과 병합한 어떤 방식으로 평가가 되었을 때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질 수 있고 그것을 유심히 보고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다. 돈을 벌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적어도 손해는 안 보실 것이다. 아, 그렇죠. 손해는 보지 않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내용 중에 그린워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린워싱 주의보? 그린워싱이 무엇인지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고 이걸 왜 주의해야 되는가? 이제 이 부분을 좀 설명할까요? 그린워싱은 이제 빨래하는 거잖아요. 워싱. 그래서 그 그린으로 녹색으로 빨래를 한다라는 거는 예를 들면 그 새카만 어떤 오염된 기업들이 그린으로 빨래를 한다. 오 소장님 옷 색깔처럼. 새로운 제가 일부러 오늘 이 옷을 입고 왔는데요. 녹색으로 갈아입는다라는 말로 사실은 이게 위장 환경주의라는 이름으로 번역됩니다. 위장 환경주의. ESG 경영이 중요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그런 척한다는 거죠? 환경을 위장한다. 그런 척한다. 약간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나쁜 사람들이네요. 이게 예를 들면 주로 이제 환경단체가 그린워싱이라는 말을 많이 쓰면서 굉장히 어떤 그 사회운동의 하나의 용어로 사용되는 것 같은 측면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것이 기업의 어떤 이 평가의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국제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그거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그 작년에 그 독일의 가장 유명한 이 은행은 도이치뱅크거든요. 독일은행. 독일은행이죠. 도이치뱅크인데요. 도이치뱅크가 이제 그 펀드를 운용하는 자사가 있는데요. 그 자회사가 ESG 펀드를 판매하는데 이것이 그린워싱이다. 과대 광고했다라고 하면서 압수수색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압수수색 다음날 CEO가 잘리거든요.
네. 엄청 큰 사태였네요. 엄청 큰 사태였습니다. 빅뉴스였겠다. 네, 거기에서는. 빅뉴스였습니다. 네. 뭐 국제적으로도 빅뉴스고 한국에도 많이 네. 보도가 되었는데 이제 단신으로 보도되니까 별로 주의하지 않고 넘어가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 올해에도 미국에서 저희가 알고 있는 그 골드만삭스 유명하죠. 알죠. 골드만삭스도 ESG 펀드를 판매하는데 그린워싱을 했다라고 하면서 수사를 들어갔습니다 이미. 올해 6월 그러니까 따끈따끈한 얘기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이제 수사를 들어갔거든요. 이 흐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앞으로 뭐 ESG 투자를 한다던가 펀드를 판매할 때 사실은 좀 속여서 자체적인 어떤 공시 기준 같은 걸 만들어서 속여서 판매한다라고 하면 이 기준이 굉장히 깐깐해질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니네 그 ESG 펀드를 파는데 ESG에 대한 개념을 막 그 약간 포장을 잘 해서 소비자들이 현혹돼서 돈을 끌어모아서 그걸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 쉽게 얘기하면 구라치지 마라. 예를 들면 ESG 펀드라고 해놓고는 그 회사가 알고 보면 뭐 석유 회사나 천연가스 회사 전혀 ESG와 맞지 않는 네네 뭐 이게 이게 뭐냐 화석연료 석탄 뭐 화력 이쪽으로 네 사실 유럽은 석탄은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거의 죄악시 되고 있고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뭐 천연가스나 석유 회사에 투자했다. 저희 지금 비유예요, 비유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을 때 이게 이제 그린워싱 했다라는 것을 꼼꼼하게 어디에 이 회사가 투자했는지까지도 살펴보겠다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그 아주 강화된 방안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 기준 자체가 유럽에서 적용되고 미국에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도 깐깐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꼭 이 단어는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야, 근데 진짜 유럽이나 뭐 이런 뭐 미국에서 이런 걸 보면 이런 거 보면 뭐 시쳇말로 좀 얄짤없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실제로 뭐 펀드를 판매하는데 허위 과장 광고했다고 뭐 은행이 압수수색을 당하거나 CEO가 잘리거나 이런 장면은 저는 죄송하지만 한국에서는 봐본 적이 없어서. 맞습니다. 아직까지 한국에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런 국제 기준이 국내에도 통용이 된다면 그런 일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 그런 이제 경고의 메시지를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내년부터. 내년부터 기업들이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린워싱에 대한 개념 구라치지 말자. 그 얘기였고요. 자, KESG. KESG는 어디까지 와 있는가? 아까 저희가 앞에 잠깐 ESG의 현 주소, 지금은 어디에 와 있는가? 이제 그거를 좀 짚어봤는데 국내에서는 S와 G, 즉 소셜과 거버넌스 이슈의 영향력이 더 크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직까지 환경이 훨씬 당연히 ESG에서 그 세 글자가 동일한 어떤 지분을 갖고 있냐라고 하면 이가 가장 중요하다고 환경이 뭐 한 거의 90 정도로 사람들이 느낄까요? 네, 뭐 그 정도로 느끼는 것 같아요, 실제로.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ESG가 출발한 거에도 환경 문제가 가장 컸기 때문에 기후 위기 문제가 컸기 때문에 환경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지만 S와 G를 고려하지 않은 그 이만 강조했을 때도 퇴출될 수 있다. 아까 얘기한 테슬라 사례, 뭐 이런 것들이 주요하게 이제 그런 타산지석으로 볼 수 있는데요. 국내 같은 경우에 SG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제 환경 문제를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러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라는 이제 좀 생각이 들었던 것이 예를 들면. 이 작년에 MBC에서 이제 방송한 스트레이트가 이 문제를 집중 분석했거든요. 그 방송에 따르면 그 포스코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가장 ESG 선도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선도 기업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포스코 같은 경우는 산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ESG 평가에서 작년에 최고 AA 등급을 받았거든요. AAA는 없어요? AA가 최고예요? AA 등급이 최고입니다. A2풀 같은 정도의 뭐 하여튼 그런 등급을 받아서 이것이 과연 공정한 기준인가 이런 약간 의문을 제기했었고요. 또 국내에서 SK 같은 경우도 가장 그 포스코와 쌍두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ESG 선두기업. 아리백이라고 하는 어떤 알죠. 아리백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대선 TV 토론회에서 아리백 얘기 나왔는데. 맞아요. 아리백에 가장 많이 가입한 국내 기업이 SK입니다. 아, 그래요? SK는 자회사까지 몽땅 많이 가입해 있거든요. 그만큼 ESG 선도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SK의 이제 그 오너 일가 중에 한 분이 그 수천억의 이제 자산을 횡령 맞죠? 네네, 횡령. 그 자금을 부당하게 빼내서 사용한 혐의로 2천억 정도입니다. 네네. 그렇게 구속이 되었어요. 네. 그런데 이것도 오너 리스크라고 해서 사실은 ESG 중에 지배구조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담고 있는 건데 SK도 그 작년에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ESG에서. 아이러니하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앞에 나온 이제 포스코의 경우에는 이제 소셜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네네. 지금 이제 SK의 경우에는 맞습니다.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인데 S와 G는 얼마나 제대로 보지 않았다면 네. ESG로 평가받는 기업 중에 AA 등급인 두 기업이 오히려 ESG를 잘 지키지 않고 있다. 네. S와 G가 지금 실종돼 있다라는 사례를 본 거잖아요. 사례를 봤는데 이것이 잘 지켜야 된다. 아주 윤리적인 문제로 제가 제기를 드리는 것보다는요. 실제로 국제적인 기준 자체가 마련되게 되면 한국 사회의 SG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지금은 이와 관련한 얘기들만, 환경과 관련한 얘기들만 굉장히 많은 기사로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S와 G를 잘 관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문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예. 네. 자, 이제 중요한 시간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ESG, 네. 해외, 국내, 그리고 ESG 회의로자들의 얘기를, 그리고 ESG는 실제 어떻게 우리가 좀 접근하면 용이할까, 그 배경을 다 이제 알아봤단 말이에요. 네. 가장 중요한 질문. 가장 중요하니까.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자, 네. ESG 돈이 되냐? 나아가서 네. ESG 펀드도 돈이 되냐? 아까 우리 잠깐 막 ESG 펀드 뭐 그 그린워싱 얘기하면서 얘기했잖아요. 네네네네. ESG가 들어가 있는 금융상품 내지는 펀드 이렇게 돈이 됩니까? 돈이 될까요? 지금 이 시점엔 안 된다고 얘기하시려고요? 아유, 전반적인 주식시장이 하락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 돈이 당장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그 S&P 지수, 아까 S&P 미국의 500 주가 ESG 지수를 얘기했었잖아요. S&P 지수에 들어가서 이제 확인해 본 결과 계속적으로 성장률에 있는 건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단기적으로는 뭐 등하락을 반복할 수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한 3년 추세를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 이런 거에 또 많이 속아 넘어가시기 때문에 제가 단언할 수 없지만 예. 장기적으로는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펀드 시장 자체도 ESG 펀드는 늘어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예. 네, 그랬는데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뭘까요? 최근에 이제 ESG 펀드, 상장지수 펀드가 네. 이렇게 굉장히 하락했던 사례가 있었는데요. 네네. 그때 보통은 ESG 펀드를 투자할 때 우리가 어떻게 투자하냐면 삼성전자도 ESG 경영을 표방하고 있고 아니 모든 기업은 다 그렇게 따지면 ESG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전빵이라고 하는 의미로 어떤 얘기인지 이렇게 알겠다. 국제적으로 투자할 때는 애플이 ESG를 열심히 하니까 애플이 달린 상표 뭐 이런 것들 혹은 국내에서는 삼성전자나 네이버가 달린 ESG 상품 이렇게 투자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라벨링된 어떤 묶여져 판매됐던 펀드 상품 수익률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ESG 자체 평가를 통해 가지고 아주 꼼꼼하게 ESG 지수라는 거를 규정했던 저희가 주목하지 않았던 다양한 기업들이 묶임 상품들의 수익률이 훨씬 더 높았다. 이런 평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하고 예를 들면 국내에서는 어떤 그 법안이 통과가 되고 어떤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어떤 분야가 조금 더 높아질 것이다. 그러면 그 기업을 선정해서 묶임 상품에 있는 ESG 펀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살펴보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삼성이 ESG 한다고, 네. 애플이 ESG 한다고. 아 그럼 삼성은 우량주니까, 애플은 우량주니까. 네. 아 그래도 ESG랑 같이 이렇게 결부되면 따따블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접근하면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망합니다. 네. 정작 이걸 열어보니까 그렇지 않았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투자는 신중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친환경 기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원래 이제 친환경 기업들을 오늘 주제로 삼다가 ESG를 큰 틀에서 이제 접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ESG 선도 기업들 우리가 알고 있는 실제 어떠한 기업들이 있는지 이제 저희가 좀 세부적으로 나열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기업들의 명과 암도 갈리거든요. 어떻게 좀 나눠서 볼 수 있는지. 자, 먼저 저희가 가장 먼저 그때 얘기했었던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그 기업이죠. ESG 선도 기업. 네, 파타고니아. 파타고니아. 네, 좀 이렇게 옷 좋아하시는 분들은 파타고니아 면 티셔츠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을 겁니다. 최근에 맥주 만든다고 해가지고 좀 화제되기도 막 했었을 거예요. 파타고니아는 왜 맥주를 만들까? 뭐 이런 제목도 있었던 거죠. 네네. 파타고니아로 책도 나와 있습니다. 맞아요, 심지어 맞아요. 하나의 기업이 이제 책을 쓸 정도면 성공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국내에서도 파타고니아 책이 있는데요. 85년부터 1%의 매출을 환경단체에 기부하는 이런 그 행보를 보여왔고요. 예. 96년부터는 순면으로 모카솜으로만 면 티셔츠를 제작하고 폐플라스틱을 그 재활용해가지고 보통은 저희가 폴리에스테르 원단이라고 부르잖아요. 예. 얘는 그 파타고니아는 플리스 원단, 플라스틱을 재활용한 플리스. 원단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합성 원료를 사용하는 예. 그 재활용을 해왔기 때문에 예. 성장률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기업이 성장하고 있고요. ESG를 하면 돈을 못 번다. 이런 어떤 사람들의 세간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네. 파타고니아는 매출이 30%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말 최근까지도 그렇습니다. 한 우물만 파고 있네요. 네네. 그런데 중요한 건 수익률이 높지 않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네. 국내에서는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영원무역 홀딩스라고 네. 이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수익률이 높지 않다라는 그러니까 말씀을. 그거는 꼭 알고 네.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최근에 삼성전자랑 협업을 발표했거든요. 올해. 삼성도 머리가 좋네요. 네, 삼성전자가 세탁기를 만드는데 미세 네. 플라스틱을 배출하지 않는 세탁기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네. 파타고니아와 협업을 했기 때문에 네.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점. 네. 그리고 이제 파타고니아, 그 다음에 이제 네슬레죠. 네, 네슬레도 유명한 것 같아요. 네슬레는 유명한 이제 기업, 스위스 대표 식품 네. 기업인데요. 예를 들면 식품에서 어떤 방식으로 ESG 경영을 하는가를 단적으로 볼 수 있는데 주로 초콜릿 팔잖아요. 네네. 초콜릿이 굉장히 인체에 유해하다라는 평가들이 많은데 이 초콜릿의 당분을 얼마나 낮추는가를 계속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네. 주가 상승을 이끌어낸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초콜릿은 달아서 먹는 건데 당을 그렇게 낮춰버리면 소비자들이 좋아하나요? 네. 그리고 네. 당을 낮추는 것이 ESG와 무슨 관련이 있나라는 이제 질문이 나올 법도 한데. 네, 저도 그래서 이 네슬레가 정말 ESG 선도 기업이다라고 네. 한다기보다는 예. 그런 것들을 표방함으로써 얼마나 기업의 성장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가를 중요하게 좀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해서 ESG가 친환경 기업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다음엔 많은 분들이 저희가 이제 패션 쪽이나 뭐 식품 쪽 이제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프라이탁이라는 브랜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프라이탁. 프라이탁은 저도 꼭 비싼 가방이죠. 저도 꼭 사고 싶은 가방인데요. 비싼 가방입니다. 한 40만 원대를 호가하는. 네. 네. 뭐 명품은 아닌데 실제 가보면 이게 뭐 이렇게 비싸라고 하지만 그 다 이유가 있잖아요. 네, 프라이탁 같은 경우는 자동차 방수포 맞아요. 이런 것들을 재질로 해가지고 한 땀 한 땀 손으로 만드는 거예요. 손으로 실제로.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손으로. 그렇게 가방을 제작해서 비닐 가방인데 40만 원 호가하는 가방이고요. 네. 어쨌든 리사이클링을 넘어서 친환경이라는 이슈에서 꼭 빠질 수 없는 게 업사이클링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제품을 그냥 단순히 재활용하는 것을 넘어서 이것의 부가가치를 훨씬 더 높이는 방식으로 전혀 다른 제품을 출시하는 걸 업사이클링 이렇게 부르는데 대표적인 국제적인 업사이클링 업체로 상승세를 가져오고 있고요. 굉장히 기업 가치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예. 네. 그리고 푸드 스타트업. 네. 네. 푸드 스타트업은 이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푸드 스타트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네. 흔히 얘기하는 푸드 스타트업입니다. 네. 그래요? 네네네. 그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게 네. 친환경 이슈 기업으로는 크게는 아직까지는 그 의류 회사 그리고 식품 이런 쪽이 친환경이 가장 먼저 선두적으로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네. 올해 우리나라에서 아예 그 우리나라 시장을 건너뛰어서 미국의 아마존으로 진출해서 굉장히 수익을 올리고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여기 소개해드리고 싶은 데가 리빙진이라는 데인데요. 네, 그런 회사들이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아마존에서 굉장히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다. 젤라틴을 한천이라고 우뭇가사리 들어보셨어요? 알죠. 우뭇가사리로 만든 이 젤라틴을 만들어서 이걸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기업이 한국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신기하네요. 네, 그런 것들도 좀 약간 소개해드리고 싶고요. 네네. 앞으로 성장할 식품에서 가장 주목받는 시장은 대체육 시장입니다.
이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어마어마하게 지금 성장하고 있고요. 근데 찬물 끼얹고 싶진 않지만 뭐 사람에 따라서는 대체육을 먹어보고 나서 진짜 고기 같아라고 한 사람이 아직까진 많이 없다고 하던데. 그거는 뭐 물론 물론 1년 전 얘기입니다. 그런가요? 지금은 엄청난가요? 지금은 정말 급성장하고 있고요. 네. 심지어 그 해조류 같은 경우로 단백질을 만드는데 그 아주 고기에 흡사한 맛이 난다고 해서 네. 미국에서 매년 열리는 이제 소비자들의 어떤 네. 이렇게 페스티벌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요? 그런 데서는 대체육 시장이 급성장할 거라고 아주 주목해 봐야 될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이제 이게 이제 어쨌든 드시는 분들은 단백질을 드시는 거기 때문에 네. 고기, 즉 이제 비건들이 많아지니까 이제는 거의 흡사한 맛에 같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저희 감독님들 중에 혹시 헬창 안 계시면 헬창이시죠? 헬창이신데 대체육 한번 드셔보셨습니까? 안 드셔보셨어요. 네. 제가 1년 전 보도를 봤을 땐 아직 맛이 그렇습니다. 고기가 진짜 고기를 따라가기는 조금 이제 풍미가 떨어진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네. 지금 아주 시대가 달라졌고. 네, 뭐 아직까지 많이 팔리고 있지는 않지만 시장이 네. 급성장하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맨 처음에 이 제목을 봤을 때 이 푸드 스타트업이라는 게 네네. 실제로 ESG를 실현하고 있는 스타트업의 개념이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는 순간 이제 생각해 본 게 음식으로 ESG를 실현한다. 네. 푸드로 네. 실현한다. 네. 막연하게 좀 생각이 들어서. 가장 근데- 주목받는 분야입니다. 근데 확실히 주목받을 것 같네요. 네. 뭐 한천이라든지 대체육이라든지 네, 맞습니다. 그걸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 가장 최근 들어서 스타벅스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 얘기는 꼭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스타벅스는 친환경 기업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예를 들면 빨대를 음. 이렇게 그 재생 용지로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로 기업의 이미지를 높이고 네. 이렇게 사람들의 이 지지를 이끌어냈는데요. 네. 굿즈를 굉장히 많이 줬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발암 물질 기사가 있어서. 이 사람들 알고도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 네, 그래서 친환경 이슈로 다시 이렇게 그 소비자들의 원성을 받고 있는. 오히려 잘못했을 때는 기업의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질 수 있다라는 네. 걸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아주 큰 비난 여론에 네. 직면해 있고 사실 그 예전에 스타벅스가 아니라 사람들은 이제 그 SSG 즉 네. 이제 스타벅스 신세계가 신세계 거기 때문에 이제 스타버스로 네. 기억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이제 신세계에서 그걸 알고도 이렇게 대처했다는 건 굉장히 큰 실망이고 네. 실제 스타벅스에 가시려고 맥북까지 구매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요? 아니 이거 제가 농담입니다. 여러분들 왜 맥북이 있어야 스타벅스를 간다는 뭐 입장권이라며요? 네, 그렇군요. 젊은 분들 사이에서는 맥북이 꼭 있어야 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까지 스타벅스를 가고 싶어 했는데 이게 큰 실망을 주면 안 된다라는 네.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친환경 이슈 관련한 최근 동향을 마지막으로 짚고 저희가 이 시간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최근에 친환경 이슈 관련 동향은 좀 어떻습니까, 소장님? 올해 좀 주목할 이슈들을 모아봤는데요. 네. 그 따끈따끈한 뉴스입니다. 네네. 따끈따끈한 거. 따끈따끈한 뉴스인데요. 지난 27일, 7월 네. 27일 날 미국은 바이든 정부가 음. 가장 큰 규모의 네. 기후 위기와 관련한 투자를 선언했습니다. 원래는 그 미국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표가 있어서 예. 이 기후 위기 이슈가 계속적으로 투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품었었는데요. 예. 결과적으로는 합의가 되면서 내년부터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기후 위기 투자가 이루어진다. 네. 그 의미인즉슨 이렇게 돈이 기후 위기 쪽으로 많이 풀리기 때문에 미국의 신재생 에너지의 주가들은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대기업들이 이제 미국에 투자를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맞물려서 경제적인 효과들이 드러날 것이라고 봅니다. 예, 저는 뭐 사실 이게 맞는 평가인지는 모르겠는데 윤리적인 소비자들, 윤리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이 기업에 투자할 때 이 기업이 얼마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고 나는 환경을 되게 중시하는 사람인데 환경을 위해서 탄소 감축은 어느 정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게다가 이제 그런 어떤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영속성, 기업은 네. 어쨌든 돈을 벌어야 되니까 투명적인 지배구조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본다는 측면에서 ESG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네. 들었거든요.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이런 움직임들이 더 강화가 되고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천조국에서도 미국에서조차도 이제 이런 접근이 더 광범위해지고 깊어진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뒤처지면 네. 글로벌화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네, 맞습니다. 이런 결론을 내는 게 맞겠죠? 네, 뭐 탄소 국경세 같은 경우도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네네. 탄소 국경세를 유럽 연합이 도입합니다. 그거는 뭐 ESG보다는 조금 더 뒤에 네. 2026년 정도에 이제 많이 본격화될 예정인데요. 네. 세금을 탄소 배출에 따른 세금을 물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는 유럽에 공장도 못 짓습니다. 네.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은 유럽에 공장 진출을 못 하거든요. 유럽 대단해요. 네, 그런 의미로 유럽이 최근에 친환경 이슈에서 좀 물러선다라는 건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원전이나 혹은 천연가스를 그 친환경 이슈로 분류하기도 하는 등의 네. 일종의 조정을 하고 있을 뿐이지 예. 환경 이슈라는 거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앞으로 이 글로벌 환경을 옥죄어 올 것이다, 기업들을. 네. 한국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주제 준비하면서 꼭 우리 소장님이 저한테 이 언급을 해달라고 해서 네. 제가 그 ESG 기업 내지는 환경을 중시하는 기업에 투자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좀 이게 줌인이 될 수 있을까요? 줌인. 네, 그래서 바로 이 기업인데요. 네, 바로 이 기업입니다. 이게 지금 줌인이 될까요? 이거 보여주세요. 들어와 주세요. 어떡해. 자, 빨리 당겨주세요. 쫙 당겨주시면 바로 이 기업에 제가 투자를 했다가 사전에 얘기 안 하고 진행해서 죄송해요. 이거 쭉 한번 당겨주세요. 보입니까 이거? 안 땡겨져요? 안 당겨져요? 오케이, 땡겼습니다. 자, 바로 이 기업인데 이게 이제 올버즈라는 기업의 지금 주식 현황이거든요. 제가 이 올버즈라는 기업이 사탕수수 유칼립투스인가요? 아무튼 뭐 그 나무를 소재로 신발을 만드는 미국 기업이에요. 그래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광고한 걸로 유명합니다. 맞아요. 근데 여기가 거기에 속으신 거잖아요. 맞아요. 여기가 상장했을 때 42,000원까지 갔는데 제가 이거를 상장할 때 들어간 건 아니고요. 한 25,000원대 들어갔다가 한 12,000원에 팔았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게요? 지금 6,500원입니다, 여러분. 6,500원이에요. 여러분 지금 주식 하시는 분들 울고 계시죠? 제가 마지막에 한번 웃겨드리려고. 그러니까 ESG 기업, 뭐 환경 중시 기업 다 좋은데 좀 두루두루 좀 알고 투자를 하셔라. 저처럼 그냥 환경만 중시하고 들어갔다가 이런 꼬라지가 난다는 갑자기 눈물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은 ESG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눠봤고요.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기업에 투자하실 때는 두루두루 ESG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적 책임이나 실제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좀 고려해서 봐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어떠셨어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충분히 다룬 것 같은데. 네. 앞으로 더 열심히 취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단히. 알겠습니다. ESG 저희가 주제로 다뤄봤고요. 지금까지 오현주 이후정경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